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그랬죠. 코스피가 1.8% 넘게 하락하면서 3,95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2% 이상 급락했죠. 네, 맞아요. 장중에는 코스피 3,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니까요. 변동성이 엄청났습니다. 정말 온갖 정보가 쏟아지는데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따라가기 벅찼을 당신을 위해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동인, 또 그 의미를 좀 분석해 봤는데요. 네.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고 이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야말로 변동성이 폭발한 하루였는데요. 여러 요인이 동시에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다발적이요? 네, 단순히 미국 증시가 빠져서 우리도 빠졌다. 이 수준을 넘어서 그 이면의 복잡한 흐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급락의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또 이런 와중에도 선방하거나 오히려 빛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왜 이렇게까지 빠졌나 이 점인데요. 간밤 미국 기술주들, 특히 AI 관련주들이 크게 흔들린 게 그게 결정적이었나요? 네, 그게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봐야겠죠. 엔비디아가 3.6%, AMD는 7% 넘게 급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7%면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특히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있잖아요. 네. 알파벳이 자체 AI 칩 개발 소식을 내놓은 게 엔비디아에는 좀 직격탄이 됐습니다.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신호군요. 그렇죠.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죠. AI 시장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앞으로 더 격화될 거다, 이런 신호로 읽혔습니다. 테슬라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 일론 머스크 CEO 거액 보상안 관련 논란, 이게 다시 불거지면서 장중에는 주가가 꽤 빠졌고요. 네, 맞아요. 결국 보상안은 통과되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별 기업 이슈 말고요. 시장 전반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슬슬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요? 네, S&P 500 지수가 3년 연속 20% 넘게 오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과거 닷컴 버블 때나 그랬던 패턴이라서요. 이걸 보면서 혹시 지금이 버블의 초입 단계인가 하는 그런 경계심이 높아진 겁니다. 슬슬 해지, 그러니까 위험 회피 전략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발 AI 거품 우려에 더해서 다른 악재들도 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이슈도 다시 나왔죠. 네, 그것도 있었죠.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마저 중국 수출을 막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긴장감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다 환율이 정말 문제였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57원까지 치솟았는데 이게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긴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참 문제였던 게 달러 자체는 약세를 보였는데도 원화만 유독 약세를 면치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였군요. 네, 여기에 중국의 10월 수출 실적이 예상과는 달리 감소세를 보인 것, 이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요. 또 미국의 10월 감원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있었죠. 이게 글로벌 경기도나 나아가 소비 위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킨 면이 있습니다. 채권 시장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BBB- 등급 회사채 금리가 연고점을 찍었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BBB- 등급이면 투자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의 금리가 9%를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신용 위험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는 정책,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종료가 임박하면서 MMF 같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은행 시스템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불안정성일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좀 빡빡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악재들이 겹쳤네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수급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막 내다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록적으로 사들였다면서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네,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4거래일 동안에요. 무려 6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6조 8천억 원이요? 와, 네, 특히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죠. 지난달에 순매수한 금액을 거의 다 되돌린 셈이에요. 기관도 한 2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했고요. 와,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내면서 같은 기간 6조 7,600억 원, 이거 역대급 순매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역대급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2조 6천억 원을 넘게 샀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한 저가 매수 심리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데요. 네, 맞아요.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해 맡겨둔 돈이 88조 원을 넘었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이용자 잔고도 25조 8천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비투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죠. 분명 시장 반등에 대한 강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이 싸게 살 기회다,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투, 즉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향후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대 매매 리스크,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네, 기관과 외국인의 투매를 개인이 받아내는 형국인데 과연 누구의 판단이 맞을지는 글쎄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죠? 기관들은 근데 개인들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좀 더 선별적인 접근을 했다 이런 건가요? 네,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좀 신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이나 조선주 같은 섹터에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는 사는 식으로 옥석 가리기를 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대신 KB금융 같은 금융주나 통신주 일부처럼 변동성이 좀 낮고 배당 매력이 있는 소위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을 담으면서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에 나서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출렁이는 와중에도 종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말씀이신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LIG 넥스원입니다.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도 주가는 16% 넘게 폭락했어요.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빠진 걸까요? LIG 넥스원의 사례는 현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0% 넘게 급증하는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네, 엄청난 실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른 요인에 더 주목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급락 여파로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었고요. 또 단기적으로 새로운 대규모 수주 소식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호실적 배경 중 하나가 연구개발 R&D 비용 일부를 나중에 집행하기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비용 이연이 있었군요. 네, 이게 결국 4분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주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적이 좋아도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네요. 반대로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달바글로벌은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네요.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요? 네, 달바글로벌은 원가 부담 증가하고 또 마케팅 비용 확대로 수익성이 좀 악화되면서 시장 기대치, 즉 컨센서스를 크게 밑도내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곧 상장 6개월이 되면서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여있던 주식, 이른바 보호예수 물량이 대규모로 풀릴 수 있다는 오버행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실적도 안 좋고 물량 부담 우려까지 겹쳤군요. 네, 그렇죠. 다른 종목들을 보면 역시 AI 관련주들은 미국발 거품론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두산 계열사들이나 일부 증권주, 통신주들도 실적 부진이나 개별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돋보이는 종목과 섹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나요? 네,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3분기에 실적 개선하고 또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유통업종 대장주로 부상했습니다. 오, 현대백화점이요? 네, 면세점 사업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카카오도 시장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죠. AI 전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일단 본업에서의 성장세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K-뷰티 관련주들의 질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코스메카 코리아 등 많은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실적으로 증명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도 앞다투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험, 통신, 일부 제약 같은 전통적인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작았고요. 네, 선방했죠. 네. 그리고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면서 반등하던 은행주나 지주사들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네, 타이어 회사들도 미국의 관세부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원가 안정화랑 판가 인상 효과가 있었죠.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간의 시가총액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의 74% 수준까지 따라붙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AI 시장의 핵심 부품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현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아, HBM 경쟁력이군요.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로 과연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별 기업 이슈로는 더존비지온이 경영권을 글로벌 사모펀드 PF인 EQT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 소식도 있었죠. 그리고 LS그룹 계열사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면서 잠잠했던 대기업 자회사들의 기업 공개, IPO가 다시 활발해질지도 관심사네요. 네, 그것도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많은 일이 있었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특히 AI 투자, 이거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버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AI 투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성장 초기 단계라는 시각과 거품이라는 우려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장기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관련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의 설비 투자, 캐펙스 계획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냥 묻어두고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글쎄요, 결국은 실적하고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AI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 네, 실제로 매출과 이익 성장이 꾸준히 나타나는지,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AI 산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모든 정보를 따라가면서 직접 종목을 고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ETF, 즉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테마나 전략에 따라서 전문가가 종목을 골라서 운용하는 액티브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브 ETF요? 네, 예를 들어서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나 타이거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같은 상품들은 운용사가 자체 리서치를 통해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최근 ETF 시장 규모 자체가 1년 만에 60%나 성장할 정도로 커지고 있고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로봇 등 다양한 테마 ETF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ETF도 많아졌다고 하던데요. 뭐 탑3, 탑10 이런 식으로요.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소수의 핵심 대표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시장 주도주에 올라타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낮춘다는 ETF 본연의 장점과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 투자하실 때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또 정부의 배당 정책 변화에 맞춰서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SOL 코리아 고배당 ETF 같은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렇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시장 조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대체로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자체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아, 추세는 살아있다. 네,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나 반도체 업황 개선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다만 앞으로는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는 업종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군요. 네, 따라서 이익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앞서 언급된 방어주나 가치주, 금융주 등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12월에 있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중요합니다.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텐데요. 그 전후로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FOMC는 항상 중요하죠. 물가나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물론 연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정책 기대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지선을 대략 3,700선에서 3,900선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잠깐 짚어보죠. 비트코인도 최근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을 두고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월가의 전망도 좀 엇갈리는데요. 엇갈린다고요? 네, JP모건처럼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1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대로 캐시우드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면서 장기 목표가를 다소 낮추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쟁 속에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해온 소위 고래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들이 10만 달러 근처에서 대규모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데이터가 포착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이나 장기 보유자들이 현재 가격 수준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선다는 것은 이들이 현재 가격을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점 신호일 수도 있다. 네,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의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전체 위험자산 시장의 분위기 변화나 유동성 흐름의 변화를 감지한 현재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최근 가격이 하락했지만 일부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정리해보면 오늘은 미국발 AI 거품 우려와 여러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이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를 역대급 매수세로 받아내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고요. 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도 K뷰티, 현대백화점, 또 은행 지주사 등 일부 섹터는 실적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변동할 때는 정말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쫓아가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기업의 실제 실적이나 가치 평가 수준, 그리고 돈의 흐름, 즉 수급 동향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다양한 정보들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당신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들이 당신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주식을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빚까지 내면서 지금이 기회라며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다음 방향에 대한 누구의 판단이 맞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초기에 투자했던 고래들이 지금 대규모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이 현상,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전체 위험자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어떤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다음 시장을 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